이놈아, 춥다. 제발 내 옷 좀 돌려다오. 어머니 또 엄살이십니까? 제 관복 해 입으려면 땡감이라도 아껴야죠. 엄동설 안에 개쩍삼 하나로 떨다 죽은 시어머니의 원혼,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절름발이 며느리, 탐욕으로 지은 비단 옷이 찢어지는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바람이 울어대던 밤, 마을 어귀 포직점 안채의 침방에는 아직 호롱불이 가물거리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며느리 순덕이 홀로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순덕은 어릴 적 다친 다리 때문에 걸음이 성치 않았지만 바느질 솜씨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었지요. 그녀의 거친 손끝에서 붉은 비단실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남편 만석이 촌장 선거에 나갈 때 입을 화려한 예복이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따감을 아끼라는 남편의 호통에 아궁이에 불을 뗀 지가 언제인지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순덕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지요. 등 뒤에서 자꾸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랍니다. 달그락, 달그락. 어디선가 빈 그릇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니,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그릇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누군가 살을 미어는 추위에 떨며 윗니와 아랫니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딱딱딱. 방 안에는 분명 순덕 혼자뿐인데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순덕은 바늘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지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고개를 숙이는데 이번에는 귓가에 입김이 훅 끼쳐왔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닌 한겨울 사풍보다 더 차가운 냉기였지요. 아가, 옷이 너무 얇구나. 그 서슬퍼런 목소리에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보이지 않는 차가운 손이 순덕의 어깨를 덥석 움켜쥐었답니다. 힉순덕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휘익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과 함께 호롱불이 툭 꺼져버리고 말았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침방을 집어삼켰답니다. 날이 밝자 포직점의 주인 만석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매무새를 다듬었답니다. 그는 마을 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지요. 붉은 비단으로 지은 두루마기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머리에 쓴 갓은 티끌 하나 없이 말끔했답니다. 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점잖게 웃어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늘이 낸 효자라 칭송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3년 동안이나 거르지 않고 곡을 했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사람의 품격은 옷깃에서 나오는 법이야. 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촌장이 되어 이 마을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다. 만석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답니다. 그는 입만 열면 공자왈, 맹자왈 하며 효와 예를 논했지요. 하지만 그의 번지르르한 겉모습 속에는 시커먼 욕심이 켈리를 틀고 있었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물려준 포직점을 차지하자마자 낡은 기계들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돈이 되는 비단 장사에만 몰두했지요. 반면 안채 뒤편의 허름한 침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며느리 순덕은 새벽부터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녀가 있는 방은 볕이 들지 않는 응달이라 대낮에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서늘했답니다. 순덕은 선천적으로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지요. 만석은 그런 아내를 부끄러워하여 바깥 출입조차 못하게 막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그저 바느질 솜씨 좋은 벙어리쯤으로 알았지만 사실 이 집안의 명성은 모두 순덕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만석이 입고 있는 저 화려한 비단, 옷도 마을 유지들에게 돌리는 선물도 모두 순덕이 밤을 새워 만든 것들이었답니다. 순덕은 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창호지문 너머를 바라보았지요. 마당에서는 만석이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놈들아,
오늘 내빈들이 오실 테니 마당을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아라. 내 얼굴에 먹칠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 서슬퍼런 목소리에 순덕은 몸을 움츠렸지요. 그녀의 시선이 무릎 위에 놓인 비단, 옷감으로 떨어졌답니다. 붉고 따뜻한 비단. 하지만 순덕이 입고 있는 옷은 솜이 다 빠져나가 얇디얇은 무명 저고리뿐이었지요. 순덕은 다시 바늘을 잡았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글픈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옛말에 무명실한 오리, 농부의 피땀 7금보다 무겁다 하였지. 순덕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답니다. 부모는 자식이 추울까봐 당신들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평생을 헐벗으며 사십니다. 자식의 몸에 비단 옷을 입히기 위해 당신들의 살감은 거친 삼배처럼 닳아버리지요.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늙고 병들면 그 헌신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부모의 낡은 옷을 보며 냄새가 난다, 타박하고 촌스럽다며 외면하지요. 부모의 옷이 낡아진 것은 자식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자식은 그 낡은 옷을 부끄러운 걸레 조각처럼 여긴답니다. 지금 만석이 어머니를 대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순덕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답니다. 그녀의 기억은 자연스레 지난 겨울 시어머니 심씨가 세상을 떠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갔지요. 그날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 다한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심씨가 노안으로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알고 있었지요. 만석이 그렇게 소문을 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순덕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심씨가 머물던 별채 아궁이에는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만석이 백감 살 돈을 아껴 자신의 관복을 짓겠다며 불을 넣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방이 좀 차도 참으세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늙어서 추위 좀 견디시면 장수하십니다. 만석은 비웃듯 말하고는 문을 걸어 잠갔지요. 심씨는 얇은 채적삼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윗목에서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이불이라도 넉넉했다면 좋았으련만 만석은 어머니가 덮던 목화솜, 이불마저 뜯어가 버렸지요. 새 비단 이불 속통으로 쓰겠다면서 말입니다. 순덕이 몰래 솜이 든 조끼를 가져다 드리려 했지만 만석에게 들켜 매질만 당하고 쫓겨났었지요. 그날 밤 심씨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춥다, 춥다, 아범아, 불 좀 넣어다오. 그 소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지요.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심씨는 하얗게 서리가 내린 방바닥에서 꽁꽁 언 채로 발견되었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톱은 바닥을 얼마나 긁었는지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지요. 그런데도 만석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시신이 구덕관에 넣기 힘들다며 혀를 찼지요. 그리고는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잃은 효자 흉내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순덕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입고 있던 그 얇은 적삼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자식에게 모든 따뜻한 것을 내어주고 정작 당신은 한겨울 냉골에서 얼어 죽어야 했던 어머니. 그 원한이 서린 집에서 만석은 오늘도 비단 옷을 입고 호요식하고 있었지요. 순덕은 완성된 만석의 옷을 어루만졌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끄러운 옷이었지만 순덕의 눈에는 그 옷이 마치 어머니의 가죽을 벗겨 만든 수혜처럼 끔찍하게만 보였답니다. 그때였지요. 문 밖에서 만석의 고함이 들려왔답니다. 이 여편 내가 옷을 다 지었으면 얼른 내올 것이지. 뭘 꾸물거리는 거야. 내일이 선거인데 옷 매무새라도 미리 봐야 할 것 아니냐. 순덕은 황급히 옷을 챙겨 일어났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방문을 여는 그녀의 등 뒤로 다시 한번 차가운 바람이 주만이 불어왔지요. 마치 누군가가 그 옷은 내 것이다라고 속삭이는 듯한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었답니다. 한밤중이 되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 했지요. 순덕은 바느질을 멈추고 잠시 허리를 폈답니다. 그때였지요. 아까의 그 오싹한 냉기가 다시 한번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답니다. 이번에는 소리뿐만이 아니었지요. 침방 한 구석 낡은 장롱 위에서 무언가 희끗한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순덕은 숨을 멈추고 눈을 비볐지요.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지요. 머리카락은 산발을 하고 피부는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 형체가 입고 있는 옷이었지요. 아니 옷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다 찢어진 속적삼 하나가 전부였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앙상한 뼈마디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귀신은 무릎을 감싸 안고 덜덜 떨고 있었답니다. 추워, 춥다, 뼈가 시리다. 그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억양이 섞여 있었지요. 순덕은 공포심에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때 귀신이 고개를 들어 순덕을 바라보았지요. 움푹 팬 눈두덩이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눈동자. 그 눈은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아가, 내 옷은 어디 있느냐? 내 비단 옷은. 순덕은 그제야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지요. 썩어 들어간 얼굴이었지만 분명 시어머니 심씨였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사셨던 분이 저토록 처참한 몰골로 나타나다니. 순덕은 무서움보다 가슴 한구석이 먼저 아려왔지요. 생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대하셨지만 그래도 굶기거나 헐벗게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이랍니다. 어머니, 순덕의 떨리는 목소리에 귀신이 반응했지요. 귀신은 장롱에서 내려와 엉금엉금 기어왔답니다. 바닥에 닿는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 방바닥에 하얗게 서리가 끼일 정도였지요. 추워, 너무 추워. 문전에서 쫓겨났어. 옷이 없다고. 더럽다고. 귀신은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렸답니다. 저승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았다는 뜻이었지요. 순덕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천륜을 어긴 자식 때문에 저승길조차 막혀버린 시어머니의 신세가 너무나 기가 막혔기 때문이지요. 순덕은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방 안에는 만석이 입을 붉은 비단 옷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옷을 내어줄 수는 없었답니다. 그랬다가는 날이 밝자마자 만석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순덕의 시선이 자신의 몸에 머물렀지요.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무명 솜저고리.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해준 유일한 솜옷이었답니다. 비록 솜이 뭉치고 색이 바랬지만 순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옷이었지요. 순덕은 망설임 없이 옷고름을 풀었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자 소름이 돋았지만 눈앞에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지요. 어머니 이거라도 걸치세요. 비단은 아니지만 솜이 들어 따뜻해요. 순덕은 벗은 저고리를 귀신의 어깨에 조심스레 덮어주었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저고리가 귀신의 몸에 닿는 순간 시퍼런 멍자국들이 서서히 옅어지더니 시커먼 냉기가 연기처럼 피어올라 사라졌답니다. 썩어가던 피부에 혈색이 돌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리되었지요. 마치 살아생전 고운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답니다. 귀신 아니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자락을 여며 쥐었지요.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따뜻하구나. 정말 따뜻해. 내 며느리 솜씨가 이렇게 좋았는데. 심씨가 순덕의 손을 잡았지요. 얼음장 같던 손에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답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따스한 위로였지요. 고맙다 아가. 저놈은 내 옷을 벗겨 팔아먹었는데 너는 내 옷을 벗어 나를 입히는구나. 심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지요.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가신 거예요? 순덕이 울먹이며 물었지요. 심 씨는 슬픈 눈으로 방문 밖 만석이 잠들어 있는 안채를 바라보았답니다. 저놈이, 내 아들놈이, 심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차마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었지요. 순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원혼과 며느리 사이에는 끈끈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하고 비단보다 질긴 옷 한 벌의 정이었지요. 심 씨는 마치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담담하게, 그러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눌러 담아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답니다. 대한추위가 절정에 달했던 날, 밤만석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어머니 푹감이 동이 났습니다. 제가 입을 관복 살 돈도 빠듯한데 아궁이에 불을 켬 순 없지 않습니까? 이 며칠만 견디시면 날이 풀릴 겁니다. 심 씨는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손가락이 굽고 허리가 감 어미에게 기껏 한다는 소리가 택감 타령이라니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지요. 만석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와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심 씨가 평생 아껴 입던 무명 소목과 명주 저고리들을 죄다 꺼내갔지요. 어차피 방 안에만 계실 텐데 이런 옷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제 관복 짓는데 보태야지요. 심 씨가 안 된다고 그건 내 수의로 쓸 옷이라고 매달렸지만 만석은 매몰찼답니다. 그는 늙은 어미를 밀쳐내고 옷보따리를 챙겨 나갔지요. 심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졌답니다. 입고 있는 것은 다 낡은 속적삼 한 장뿐이었지요. 아범아, 이 늙은 어미가 얼어 죽게 생겼다. 제발 옷가지 하나만 다오. 심 씨는 밤새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답니다. 하지만 만석은 코웃음만 쳤지요. 어머니도 참정 추우시면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계세요. 엄살 부리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 이불마저도 솜이 다 빠져 종이장처럼 얇은 제 미불이었답니다. 심 씨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자식에 대한 배신감에 떨며 서서히 죽어갔지요. 손발이 감각을 잃고 의식이 흐릿해질 때쯤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린 것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떵떵거릴 아들의 모습이었답니다. 내 기필코 내 옷을 찾으러 올 것이다. 심 씨는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그렇게 다짐했다고 했지요. 이야기를 마친 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로 향했답니다. 순덕도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지요. 안채 안방에서는 만석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 꼴을 보니 순덕의 속에서 천불이 났지요. 방 안쪽에는 내일 입을 붉은 비단, 관복이 보란 듯이 걸려 있었답니다. 심 씨는 잠든 아들의 머리맡에 섰지요. 그녀의 손톱이 날카롭게 곤두섰답니다. 당장이라도 저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겠지요. 심 씨의 손이 만석의 목을 향해 서서히 뻗어나갔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말려야 하나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만석이 잠결에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찼답니다. 그러자 심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지요. 그녀는 곤두세웠던 손톱을 거두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답니다. 마치 아기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한 손길이었지요. 어이구, 이불을 차면 배탈이 날 텐데. 심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걱정이었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소리 죽여 흐느꼈지요. 이 녀석아, 어쩌다 이리 되었느냐. 어미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그 모습에 순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죽어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 그것은 원한보다 더 깊고 질긴 슬픔이었지요. 심 씨는 한참을 그렇게 아들 곁을 지키다 순덕을 돌아보며 말했답니다. 아가, 나는
저 아이를 죽이러 온 게 아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저 아이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게야. 순덕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뜻을 알 수 있었지요. 심씨는 아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헛된 욕망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저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어머니께 용서를 빌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순덕의 단호한 말에 심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여인은 서로를 마주 보며 굳은 맹세를 나누었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그들은 만석의 화려한 거짓말을 벗겨낼 준비를 시작해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은 비단 옷을 차려입고 흐뭇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답니다. 붉은 비단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굽신거리며 인사를 했고 만석은 짐짓 점잔을 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만석의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덜미가 간지럽더니 등줄기 팔다리 할 것 없이 온몸이 불개미 떼에 물린 듯 따끔거리고 가려웠답니다. 만석은 체면도 있고 벅벅 긁어댔지요. 어이쿠, 왜 이리 가려워. 벼룩이라도 들었나. 그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하얀 팔뚝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벌레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요. 옷을 벗어 털어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비단옷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으니까요. 만석은 찜찜한 기분으로 옷을 다시 입었지만 가려움증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살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아이고 따가워. 이게 대체 무슨 조화야. 만석은 길바닥에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잡아뜯었지요. 붉은 비단옷 위로 핏자국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집안에 남은 순덕은 시어머니의 홀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심씨는 둥둥 떠다니며 순덕을 안 채 다락방으로 안내했답니다. 그곳은 만석이 평소 아무도 얼씬 못하게 하던 금기 구역이었지요. 저기, 저 반댐골이다. 심씨가 가리킨 곳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반챔고리 함이 놓여 있었답니다. 순덕은 조심스레 함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색색의 실타래와 골무, 그리고 바늘꽂이가 들어 있었답니다.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이었지요. 하지만 심씨는 바늘꽂이 밑바닥을 가리켰답니다. 순덕이 바늘꽂이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천조각 뭉치가 숨겨져 있었지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천조각을 펼쳤답니다. 그것은 만석이 훔쳐간 심씨의 옷바로 그 옷의 안감 조각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는 비뚤비뚤한 글씨가 붉게 수놓아져 있었답니다. 실이 아닌 손가락을 깨물어 쓴 혈서였지요. 춥다. 내 아들이 내 옷을 벗겼다. 이 옷은 아들의 수의가 될 것이다. 순덕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답니다. 심씨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늘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석이 빼앗아간 옷감 자투리를 몰래 찢어 자신의 피로 아들의 죄를 기록해 두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이걸로 무엇을 하려 하셨습니까? 순덕이 울먹이자 심씨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답니다. 저주를 하려 했다. 내 피로 저주를 걸어 저놈이 입을 관복을 독이 든 옷으로 만들려 했지. 하지만 심씨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차마 끝까지 꿰매지는 못했다. 어미가 되어서 자식 죽는 꼴을 어찌 보겠느냐. 심씨는 마지막 순간 아들을 죽이는 저주 대신 진실을 밝히는 증거를 남기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만석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비단옷 속에 어머니의 피 맺힌 절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말이지요. 순덕은 천조각을 가슴에 품었답니다. 어머니의 한건,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식을 놓지 못했던 모정무징. 그 무거운 진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어머니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 옷이 얼마나 무서운 옷인지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이 비단이 아니라 어머니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답니다. 그녀는 천 조각을 챙겨 다락방을 나섰지요. 마당에서는 여전히 가려움에 몸부림치며 돌아온 만석의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순덕아 물 좀 떠와라.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 만석은 마당 한가운데서 우통을 벗어젖힌 채 뒹굴고 있었지요. 그의 등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선명했고 그 사이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바늘로 쉴 새 없이 찌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순덕은 냉랭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답니다. 이제 곧 저 가려움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그를 찾아올 것이었지요. 진실이 바늘처럼 튀어나와 그의 심장을 찌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만석은 온몸을 쥐어뜯으며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그의 등과 가슴은 이미 손톱 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비단 옷 위로 배어나온 핏자국이 마치 핀꽃처럼 번져가고 있었지요. 가려움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어나오는 죄책감의 발로였으니까요. 이 빌어먹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만석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본 순간이었지요. 안채 다락방에서 조심스레 내려오는 순덕과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순덕은 품 안에 무언가를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평소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호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만석의 눈이 가늘어졌답니다. 본능적인 불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자네 거기서 뭘 하고 있었나? 그리고 그 품에 안은 건 무엇이냐? 만석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답니다. 순덕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지요. 오히려 품에 안은 반챈고리함을 더 꽉 끌어안았답니다. 그 모습이 만석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지요. 내 묻지 않느냐. 그 더러운 다락방에서 뭘 훔쳐 나오는 게야. 만석이 순덕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답니다. 순덕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만석을 노려보았지요. 그 눈빛에 만석은 순간 흠칫했답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살던 아내가 아니었지요. 그 눈 속에 어머니 심씨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랍니다. 이어 편내가 눈을 어디서 그따위로 뜨고 만석은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 크게 고함을 질렀지요. 내일이면 촌장 선거였답니다. 혹시라도 이 여자가 부정한 물건이라도 들고 나가 헛소문이라도 퍼뜨린다면 공들여 쌓은 효자탑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요. 안 되겠다. 자네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니 머리가 식을 때까지 좀 쉬어야겠어. 만석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답니다. 그는 순덕의 지팡이를 발로 걷어차 버렸지요. 아악 지팡이를 잃은 순덕이 바닥으로 쓰러졌답니다. 만석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지요. 그들이 향한 곳은 마당 구석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낡은 광이었답니다. 바로 지난 겨울 심씨가 갇혀 얼어 죽었던 그곳이었지요. 이거 놓으세요.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순덕이 처음으로 반항하며 소리쳤지만 건장한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만석은 순덕을 짐짝처럼 광 안으로 던져 넣었답니다.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왔지요. 바닥에는 아직도 지난 겨울의 한기가 서려 있는 듯했답니다. 내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얌전히 있어라. 그 주둥이 함부로 놀렸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니. 만석은 으름장을 놓고는 문을 닫아버렸지요. 철컥,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순덕은 어둠 속에 남겨졌지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만석의 멀어지는 발소리뿐이었답니다. 광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답니다.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얇은 치마를 뚫고 살을 파고들었지요. 순덕은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반창고리 함을 열어보았답니다. 어머니의 피로 쓴 혈서. 이것만은 지켜야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맹수처럼 순덕의 숨통을 조여왔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지요. 의식이 가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 어머니도 이렇게 가셨겠구나. 순덕의 머릿속에 지난 겨울 이곳에서 홀로 죽어갔을 시어머니의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지요. 살려달라고 춥다고 문을 두드렸을 어머니.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순덕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순덕은 점차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대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임을 알았지만 쏟아지는 수마를 이길 재간이 없었답니다.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지요. 그것은 촛불처럼 따스하고 은은한 빛이었답니다. 순덕이 힘겹게 눈을 뜨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지요. 아가, 자지 말거라. 자면 안 된다. 심씨였답니다. 며칠 전 헐벗고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순덕이 지어 입혀드린 솜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심씨는 살아생전보다 더 온화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심씨는 쓰러져가는 며느리를 향해 다가왔지요. 그리고는 앙상하지만 따뜻한 두 팔을 벌려 순덕을 꼭 껴안았답니다. 놀랍게도 귀신의 품에서 온기가 느껴졌지요. 그것은 사람의 체온과는 달랐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을 모아둔 것처럼 포근하고 아랫목처럼 훈훈한 기운이었지요. 순덕의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따뜻해요. 순덕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심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슬픈 눈으로 속삭였답니다. 네가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느냐. 그 옷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너를 살릴 차례다. 심씨는 자신의 영혼을 태워 며느리를 데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가 건넨 옷 한 벌에 정이 돌고 돌아 생명을 지키는 불씨가 되어 돌아온 것이랍니다. 조금만 참거라. 날이 밝으면 저 문이 열릴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테니. 심씨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지요. 순덕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광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지만 두 여인이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광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평온했지요. 순덕은 반정고리함을 품에 꼭 안은 채 어머니의 심장 소리 같은 규칙적인 토닥임을 느끼며 깊은 잠이 아닌 안식을 취했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잠이 아니라 내일의 싸움을 위해 기력을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두 여인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선 그들의 연대는 다가올 아침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동트기 전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마을 회관 앞마당은 일찌감치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오늘은 앞으로 3년간 마을을 이끌어갈 촌장을 뽑는 날이었으니까요. 마당 한가운데 높이 쌓아올린 단상 위에는 붉은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만석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지난밤 그토록 그를 괴롭히던 가려움증은 진정된 듯 그의 얼굴에는 기름진 미소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아니 어쩌면 두꺼운 분칠로 붉게 부어오른 피부를 감추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지요. 존경하는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형님 아우님들, 만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답니다. 그는 소매를 넓게 펼쳐 보이며 자신이 입은 화려한 옷을 은연중에 과시했지요. 햇살이 비치자 붉은 비단 위로 금실로 수놓은 문양이 번쩍거려 사람들의 눈을 현혹했답니다. 저 만석이 비록 부족하나 돌아가신 어머님을 모시던 그 효심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를 섬기듯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받들고 형제처럼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만석이 허리를 굽혀 큰 절을 올리자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그렇고 말고 만석이만한 효자가 어디 있나. 옷차림부터가 다르지 않은가. 귀티가 아주 줄줄 흐르는 구먼. 사람들의 칭송 소리에 만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등줄기에서는 스멀스멀 가려움이 기어 올라오고 있었지요. 마치 수천 마리의 개미가 살가죽 밑을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었답니다. 만석은 옷 속에 감춘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요. 한편 마을의 환호성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뒷마당. 광안에서는 생사를 건 탈출이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순덕은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일으켰지요. 밤새 그녀를 지켜주던 시어머니의 온기는 해가 뜨면서 희미해졌지만 그 대신 순덕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지요. 순덕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문으로 다가갔답니다. 두꺼운 참나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만석이 밖에서 걸어 잠근 자물쇠는 무쇠로 만든 것이라 여인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순덕이 간절히 속삭이자 허공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지요. 심씨의 홀령이었답니다. 햇빛 때문에 형체는 흐릿했지만 그녀가 가리키는 손끝만은 분명했지요. 홀령의 손가락이 광에 구석진 벽면, 쥐들이 드나들던 썩은 나무 판자를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순덕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슨 낫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는 미친 듯이 썩은 나무 판자를 찍어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쾅쾅쾅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앞마당의 꽹과리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순덕의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나 자루를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나가야 해. 나가서 밝혀야 해. 마침내 우직근 소리와 함께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 나갈 만한 구멍이 뚫렸지요. 차가운 바깥바람과 함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순덕은 품에 반예꼬리함을 생명줄처럼 껴안고 구멍을 기어 나왔지요. 흙투성이가 된 치마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 묻은 손, 누가 봐도 미치광이의 몰골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자,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으니 모두 줄을 서 주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시간이 없었답니다. 투표가 끝나고 만석이 촌장으로 당선되어 버리면 그 권력으로 진실을 영영 묻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순덕은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성취하는 다리가 비명을 질러댔지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어머니는 그 추운 방에서 맨몸으로 몇 날 며칠을 버티셨는데 고작 이따위 다리 하나가 문제랴.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하나 어머니가 남긴 피 묻은 옷감 조각뿐이었지요. 만석의 가식적인 웃음 가면을 벗겨낼 유일한 칼날 말입니다. 단상 위에서 만석은 초조하게 군중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가려움증은 이제 고통으로 바뀌어 온몸이 불타는 것만 같았답니다. 빨리 끝내야 해. 당선만 되면 집에 가서 이놈의 옷부터 찢어버리리라. 만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투표함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이었지요. 멈추시오. 마을 입구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들려왔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지요. 그곳에는 흙투성이가 된 순덕이 서 있었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손에는 낡은 반총고리, 함을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 대신 피 묻은 낫을 꽉 쥐고 있었지요.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복수의 화신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순덕의 시선이 단상 위의 만석에게 정확히 꽂혔지요. 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답니다. 순덕은 더 이상 절뚝거리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어머니의 억울함이라는 갑옷을 입고 진실이라는 창을 든 전사였답니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서리빨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와 흥겨웠던 잔치판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순덕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반채꼬리, 함 속에서 붉은 실타래가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지요. 이제 곧 거짓으로 지은 비단옷이 찢겨 나갈 차례였답니다. 만석은 단상 위로 기어 올라오는 순덕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에 산발을 한 머리, 그리고 손에 든 시퍼런 낫. 그것은 얌전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야차와도 같았지요.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여봐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라. 만석이 다급하게 고함을 질렀답니다. 하인 몇 명이 주춤거리며 다가왔지만 순덕이 낫을 허공에 휘두르자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지요. 순덕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세에 건장한 장정들도 기가 눌려버린 것이랍니다. 순덕은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한 계단 단상 위로 올라갔지요. 다들 똑똑히 보시오.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화려한 관복이 진정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내 오늘 낱낱이 밝히리다. 순덕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마을의 어르신들과 촌장 선거를 감독하던 관리들도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답니다. 만석은 공포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닥쳐라. 내년이 기어이 집안을 망치려 드느냐. 만석이 손을 들어 순덕의 뺨을 치려 했지만 그 순간 끔찍한 가려움이 다시 한번 그의 온몸을 덮쳤답니다. 으악.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제 팔을 긁어대느라 휘청거렸지요. 그 틈을 타 순덕이 만석의 멱살을 틀어쥐었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력이었지요. 이는 순덕의 힘이자 억울하게 죽은 시어머니의 힘이기도 했답니다. 이 옷을 벗겨라. 이 가증스러운 껍데기를 벗겨. 순덕은 낫을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만석의 붉은 비단옷을 잡아당겼지요. 찌익.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견고하던 비단 옷감이 찢겨나갔답니다. 만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순덕은 미친 듯이 겉감을 찢고 또 찢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비단 안쪽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지요. 저게 무엇인가 세상에. 저건 누더기가 아닌가. 사람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화려한 겉감 속에 들어있던 안감은 다름 아닌 낡고 더러운 무명 천 조각들이었지요. 그것은 심씨가 생전에 입던 헌옷들이었답니다. 만석이 옷의 폼을 살리고 비단값을 아끼기 위해 어머니의 옷을 찢어 안감으로 써버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이건 또 뭔가 피가 아닌가.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지요. 순덕이 찾아낸 그 혈서가 적힌 천 조각이었답니다. 그리고 만석의 몸에 감겨있던 안감, 곳곳에도 검붉은 글씨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최고령,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천 조각을 집어들었답니다. 노인의 눈이 둥그렇게 커지더니 이내 분노로 이글거렸지요. 내 아들이 나를 벗겼다. 춥다. 노인이 혈서를 읽어 내려가자 회관 앞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석에게 꽂혔지요. 그 시선은 조금 전의 존경과 부러움이 아닌 짐승을 바라보는 멸시와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저 미친 여자가 꾸민 짓입니다. 만석은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지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지요. 휘잉. 갑자기 마른 하늘에 돌풍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켰답니다. 단상 위에 세워둔 깃발들이 요란하게 펄럭였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가렸지만 순덕만은 똑바로 앞을 응시했답니다. 만석의 뒤편 허공에서 희미한 형체가 일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만석의 입이 딱 벌어졌답니다. 찢어진 비단옷 사이로 드러난 누더기, 안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심씨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온화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은 갈고리처럼 굽어있는 분노한 어미의 형상이었지요. 내 이놈, 내 옷을 내놓아라. 따뜻한 내 옷을 돌려다오. 심씨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혹은 귓가에 속삭이는 바람처럼 만석의 고막을 때렸답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지요. 으아. 심씨의 홀령이 만석을 향해 손을 뻗었답니다. 그러자 만석의 몸에 남아있던 붉은 비단옷 조각들이 저절로 불타오르듯 시커멓게 변해버렸지요. 만석은 뜨거움과 가려움, 그리고 공포에 휩싸여 단상 바닥을 뒹굴었답니다. 천벌이다. 하늘이 노하셨어. 저런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제 어미 옷을 찢어 제 옷을 해 입다니.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답니다.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만석의 이마를 때렸지요. 이어 흙덩이와 오물들이 날아들었답니다. 순덕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시어머니의 홀령을 바라보았지요. 만석을 응징하는 심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자식을 버려야 하는 어미의 찢어지는 가슴이 순덕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지요. 그만하십시오. 마을 어르신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놈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촌장은커녕 이 마을에 발붙일 자격조차 없다. 어르신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청년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지요. 그들은 만석을 짐승처럼 끌어내렸답니다. 화려했던 비단, 관복은 이미 걸레 조각이 되어 진흙탕에 뒹굴고 있었고, 만석은 알몸이나 다름없는 추한 몰골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만석이 땅바닥에 머리를 대쉬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맴돌 뿐이었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혈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지요.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답니다. 저 며느리를 복에 다리를 저는데도 저리 당당할 수가 없네. 진짜 효부는 저기 있었구먼.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속았어. 사람들의 시선이 순덕에게 모아졌답니다. 비록 옷은 흙투성이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단상 위에 홀로 선 순덕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고귀해 보였지요. 그녀의 뒤로 심씨의 홀령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답니다. 마치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듯이 말이지요. 이로써 거짓된 비단의 시대는 끝이 나고 진실된 무명의 시대가 열린 것이랍니다. 만석이 쌓아올린 허영의 탑은 어머니의 낡은 옷가지 하나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유난히 파란 겨울 하늘이었지요. 그녀는 가슴 속에 품은 혈서를 꼭 쥐며 다짐했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춥게 만들지 않겠노라고 말이지요. 소란이 잦아든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답니다. 휘몰아치던 돌풍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고 흙먼지도 가라앉아 겨울 햇살만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만석은 갈기갈기 찢어진 옷자락을 여밀 생각도 못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답니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욕설을 퍼붓지 않았지요. 그저 수십 개의 싸늘한 눈동자가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쫓을 뿐이었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어떤 매질보다도 더 아프게 만석의 등짝을 후려쳤을 것입니다. 평생을 되잡던 명예와 체면이
헌신짝처럼 버려진 지금. 그가 이 마을에서 설 곳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만석의 그림자가 마을 고갯마루를 넘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최후를 지켜보았답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틀린 법이 없었지요.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던 순덕의 다리가 휘청 꺾였답니다. 아이고 조심하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이웃집 쌀가게 할머니였지요. 평소 순덕을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만석의 기세에 눌려 말 한마디 못 건네던 분이었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순덕의 흙투성이가 된 손을 꼭 잡았지요.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다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단결이었구먼.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순덕이 꾹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답니다. 그러자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순덕을 부축했지요. 누군가는 겉옷을 벗어 순덕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누군가는 급히 끓여온 따뜻한 생강차 한 사발을 내밀었답니다. 자, 이것 좀 마시게. 속에 맺힌 한이 쑥 내려갈 걸세.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 들었지요. 알싸하고 달콤한 생강향이 코끝을 찔렀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오랜 세월 단절되었던 이웃 간의 정칭, 이 다시 흐르는 순간이었답니다. 순덕은 그제야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몸을 추스른 순덕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텅 빈 기와집은 여전히 냉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그 추위가 무섭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곧장 사랑채가 아닌 시어머니가 머물던 별채로 향했지요. 그리고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답니다. 지난 겨울 만석이 땔감을 아낀다며 막아버렸던 바로 그 아궁이였지요. 순덕은 광에 쌓여있던 장작을 가져와 아궁이에 가득 채워 넣었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지요. 치익 작은 불꽃이 마른 건불에 옮겨 붙더니 이내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붉은 불길이 아궁이 속을 핥으며 춤을 추었지요. 어머니, 이제 춥지 않으시지요? 순덕은 아궁이의 온기를 얼굴에 느끼며 중얼거렸답니다. 연통을 타고 퍼져나가는 연기가 마치 시어머니의 묵은 하늘 씻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같았지요. 방바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얼음장 같던 구들장이 뜨끈해지면서 방 안의 냉기가 밀려나고 훈훈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지요. 순덕은 따뜻해진 아랫목에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방석을 깔아두었답니다. 비록 육신은 없으나 그 넋이라도 편히 쉬다 가시라는 배려였지요. 그날 저녁 마을의 촌장 어르신과 유지들이 포직점을 찾아왔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순덕에게 머리를 숙였지요. 순덕이 자네 이 포직점을 맡아주게나. 촌장 어르신의 말에 순덕은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저는 글도 모르고 다리도 저는 여인입니다. 천만에 자네가 만든 옷을 보게나. 겉만 번지르르한 비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옷이 아닌가. 만석이 놈은 비단을 만졌으나 마음이 거칠었고 자네는 무명을 만지나 솜씨가 비단결 같네. 어르신들은 만장일치로 순덕에게 포직점의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했답니다. 그것은 법적인 상속 절차를 따진 것이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순덕의 진심과 실력을 인정했기에 가능한 마을 공동체의 판결이었답니다. 순덕은 촌장 어르신이 건네는 포직점 열쇠를 두 손으로 받았답니다. 묵직한 쇳덩이의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그것은 책임의 무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여는 희망의 열쇠이기도 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덕은 다시 침방에 앉아 바늘을 잡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떨지 않았지요. 아궁이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등 뒤에는 따뜻한 온돌의 열기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답니다. 순덕은 창호지 문 너머로 밝은 달을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마당에 쌓인 눈 위로 쏟아져 내려 세상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순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지나고 바야흐로 진짜 봄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답니다. 그 사이 강산도 변했고 마을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지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순덕이 운영하는 포직점의 명성이었답니다. 순덕의 포직점은 이제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녀가 지은 옷은 솜씨가 매끄러운 것은 물론이고 입으면 유난히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칭송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순덕네 옷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어 마치 어머니 품속 같단 말이야. 그도 그럴 것이 순덕은 옷을 지을 때마다 항상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녀에게 바느질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감싸고 마음을 데워주는 귀한 의식과도 같았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 큰 부자가 된 것이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들 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보통 억울하게 죽은 원호는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되어 산 사람을 해코지한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원한이 풀리고 자손의 지극한 정성을 받게 되면 그 호는 집안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상신 주상, 삼으로 승화하게 된답니다. 심씨의 혼령이 바로 그러했지요. 며느리 순덕 덕분에 차가운 누더기를 벗고 따뜻한 옷을 입게 된 심씨는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귀신이 아니었답니다. 그녀는 포직점의 안주인이자 수호신이 되어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를 돕고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보살펴 주었지요. 그러니 순덕의 가게가 날로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랍니다. 어느 해 겨울 다시 돌아온 심씨의 기일이었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순덕의 집안은 온기로 가득했지요. 순덕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사상 앞에 앉았답니다. 상 위에는 기름진 음식 대신 심씨가 생전에 좋아했던 담백한 나물들과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순덕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아주 특별한 물건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급 명주로 지은 보랏빛 치마저고리였지요. 만석이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만들었던 가짜 비단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덕의 피땀과 효심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진짜 명품이었답니다. 어머니 올해도 춥지 않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 못난 며느리가 어머니를 위해 고운 설빔 한 벌 지었습니다. 순덕은 제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깨끗한 항아리에 옷을 담아 불을 붙였지요. 이것은 소지셔지라고 하여 태운 물건을 연기에 실어 조상님께 보내드리는 의식이랍니다. 화르륵 불길이 치마 저고리를 감싸 앉아 오색 찬란한 불꽃이 피어올랐답니다. 신기하게도 매캐한 냄새 대신 은은한 꽃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지요. 순덕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커다란 학의 형상으로 변했답니다. 아,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연기로 만들어진 학은 마치 살아있는 듯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며 지붕 위를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그리고 그 학의 등 위에는 곱게 차려입은 심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듯 했지요. 학은 순덕의 머리 위를 3번 돈 뒤 하얀 눈이 내리는 밤하늘 저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마치 이제는 정말로 이승의 짐을 모두 벗고 편안한 곳으로 떠난다는 마지막 인사 같았지요. 순덕은 학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여 배웅했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 대신 벅찬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차가운 눈송이가 볼에 닿았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금을 찾고 권력을 쫓느라 정신이 없지요. 만석처럼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랍니다. 추위에 떠는 이에게 건네는 낡은 옷, 한 벌 배고픈 이를 위해 내어놓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소박한 온기야말로 세상을 녹이고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보물이 아닐까 싶었답니다. 순덕이 지핀 작은 불씨가 차가운 겨울을 녹였듯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아랫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